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시장이 일단 상방향의 어떤 방향성을 보이지 않겠는가. 지난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주중에 조금 더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는 아마 상승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러한 어떤 옵션 만기일까지의 어떤 하락과 이것이 이제 겨우 되돌림의 시간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딜레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정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주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700선을 하나의 어떤 기준선으로 삼았고 이 700선 영역을 지켜내는가 지켜내지 못했던가라는 것이 향후 나중에 우리의 어떤 대세관에 대한 어떤 믿음까지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론상 빠질 수 있는 한계치가 여기가 되든 반드시 되돌림은 존재하는데 다만 이것이 이 영역에서 되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서 되돌린다면 향후에 대해서는 어떤 물음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마 우리가 향후 이제 금요일 종가가 만약에 상승으로 가서 만약에 한 700포인트를 넘어서는 700포인트를 다시 확보하는 양상으로 간다면 앞으로 향후 시장에 있어서는 다시 어떤 급락이 다소 어려운 기술적 반등을 연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단기간의 조정을 거치더라도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은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금요일 종가가 하락 쪽으로 나중에 방향을 잡는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다소간의 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일단은 단기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장이 일관되게 현재 요 근래에 들어서는 악재에 아주 민감하고 호재에 상당히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난 목요일 시장에서 한국통신의 어떤 발표, 사실 한국통신의 어떤 발표 자체를 냉철하게 되짚어보면 어제 어떤 한국통신, 즉 금요일 수요일경에 어떤 한국통신에 대한 시장의 리포트, 즉 앞으로 외인들의 지분 한도가 확대된다는 뉴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자체가 뉴스였을 뿐이지 그 이전에 이미 충분히 민영화가 이루어질 때부터 예측되어 왔었다는 점, 즉 시장에서는 이미 누구나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 한대 확도는 예상이 되어 왔다는 점인데 저는 아직도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이 KT 한국통신의 지분 확대에 대해서 어떠한 기관 투자자나 어떠한 제도권에서도 리포트로서 이것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일개 개인인 제가 한 달 전부터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것을 강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임무를 방기한 것인가 아니면 태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것이 막상 재료로서 등장했을 때 이 재료가 뉴스로서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뉴스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를 보면 현재 이 종목들이 일단 호재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매물의 청산의 시도로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즉 앞으로 연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긍정적 요인들만 받쳐준다면 일단은 당분간 모멘텀을 새로 확보하는 데는 승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대단히 우리는 어려운 국면, 설령 금요일 700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중요한 국면은 무엇이냐면 4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40일 이동평균선을 최소한 극복하고 주가가 40일 이동평균선을 극복하고 이것을 지지함으로 해서 40일 이동평균선의 각도를 최소한 둔하게 만들어주는 시점, 이 시점에서야 지금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반등의 추전으로 생각하고 진입 시점으로 판단을 해야지 아직 이 아래 국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어떤 진입의 기회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방향이 어떻게 가든 현재 투자자는 냉정하게 우리가 200일 이동 평균선이 상향하고 있는 지점에서 우리가 40일 이동 평균선이
데드 크로스를 냈을 때 이 데드 크로스는 일단 가승 데드 크로스이긴 하나 이것이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2위로 되돌아가서 안착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유념하고 실제로 그 적극적인 공략은 이 지점에서 이루어져도 즉 41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지점 돌파해서 지지하는 지점 41이동 평균선이 방향을 바꾸는 지점 그 다음에 41이동 평균선이 201이동 평균선을 다시 재골든 크로스를 내는 지점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장이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국면에 속하는 것이고 현재와 같은 국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비록 단기적인 반등의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금요일, 월요일 이 정도 사이클 안에 길게는 화요일 정도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기 반등 모멘텀을 확보해 준다 손 치더라도 이때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부분들을 충분히 잘 참아내고 이것이 41이동 평균선을 언제 돌파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언제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는가 현재 이러한 어떤 큰 눈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움직인다면 현재로서는 손실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고 이제 다음번에 한 산 넘어 산이죠. 일단 9월물에 대한 8월물에 대한 만기가 넘어갔습니다만은 다음 9월물은 우리가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옵션까지 트리플 우칭 대회를, 비칭 대회를 다시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이 8월 달에 후반기를 접어들면서 9월 달까지 이어가는 이 흐름은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이다. 즉, 이제 이 현재 7월, 8월, 9월 이 기간 동안에는 일단 매도 세력이 현재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구간인데 이 매도 세력이 우위를 점했던 이 만기일의 반, 즉 8월의 중간까지 매도 세력의 우위 국면에서 이 나머지 반의 구간에 최소한 어떻게 매수 세력의 우위 구간으로 다시 재진입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우리는 잘 한번 염두에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마지막 3분의 1의 기간 동안 매수세가 어떠한 이 매도 압력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을 보이는가 또 이것이 시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투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가 향후 이번 8월달 내에도 아주 상당폭의 급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러한 변동성의 구간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상반사고이론 즉 이럴 때 가장 많이 유용하게 전략되는 것이 대중의 다수의 시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장 전략은 다음 주에 시장이 진행되는 것을 본 다음에 매일 게시판을 통해서 한번 주중에 한번 시장 대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펼쳐볼 생각이고 다음 녹화일은 이번에 이제 제가 녹화가 들어가면 다음 주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에 이어진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 관해서는 지금처럼 아주 이러한 국면에서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짧은 글로라도 일단 이 매경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라도 한번 의견을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의로 다시 들어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 이제 투자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투자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들 혹은 개론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첫 시간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그 다음에 투자 심리의 트라이앵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르봉의 대중심리학에 관한 얘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어떤 인트로덕션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거창한 주제 투자 심리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심리 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이 투자 심리학이라는 것, 즉 이 학이라는 것 이것이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직도 시장에서 뭔가 미흡하고 이것이 정리되어 있는 생각들이 사실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 이론들 각종 보조 지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MACD 하나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투자 심리학 혹은 투자 심리를 시장에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시그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광의의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투자 심리학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주식 투자의 일반적인 기법을 다 담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협의의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투자 심리학이라고 말하면 정말 이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다양한 대중의 생각들과 이 대중의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라는 한 지침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규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개념화해서 혹은 계량화해서 하나의 잣대로 만들므로써,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지표를 만들듯이 이것을 계량화된 잣대로 들이대어서 투자 심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방법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투자 심리학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투자 심리학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은 약 서점에 약 4종 내지 5종 정도의 서적들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이 일단은 그 과거에 성공한 투자자였던 사람들의 투자 일기에 가까운 것들, 혹은 그분들의 어떤 투자 철학을 담은 내용들, 예를 들면 코스톨라니와 같은 이 책들도, 유럽 투자자들의 책들도 얼마 전에 서점에 출간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한번 좀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투자자들이 굳이 이것을 꼭 읽어봐야 할 내용까지 담고 있지는 않은 것이, 이러한 것들이 담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들은 실제로 내 가슴 속에 와닿지 않는다는 단점, 또 실제로 이 투자 심리학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 심리 지표를 말하듯이 어떤 지표화된 것들에 길들여진 우리가 이 지표를 바라는 심리들이 실제로 이러한 어떤 광의의 의미에서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부합할 만한 책은 아직 시중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심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개념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을 주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준,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이제 투자 심리 주체는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우리 개인으로 표현되는 수익 투자자, 이렇게 주식시장에는 이 세 개의 주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라는 이 투자자들은 한 개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만족과 자기만족, 그 다음에 기관주의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자기만족은 무엇이냐면,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를 위해서 주식시장에 일단 뛰어들어 있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행위적 관점에서 내가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에 개인이 일단 진입을 했다. 이것은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나는 이 리스크에 대한 것은 감당할 용의가 있고, 이것이 리스크 대비 내주는 어떤 수익들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더 기대감이 크다. 즉,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이런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손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종류의 매매든 매매를 행함으로써, 이 매매를 행함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어떤 매매를 행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뛰어들어서 어떠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한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내가 뛰어들었다면 매매를 해야 만족을 하는 것, 즉 이것이 수익이 나든 나지 않든 심지어는 손실을 입더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대박 심리가 작용하고 여러 가지 심리들이 작용해서, 소조감이 작용해서 결국은 매매에 임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매매를 위한 매매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거꾸로 이야기하면 리스크는 별것 아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한탕만 잘하면 그동안의 어떤 작은 손실들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내가 100전 99패를 했더라도 딱 한 번에 KO승을 거둠으로 해서 일거에 만회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자기만족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심리를 공통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개인 투자들의 공통적인 심리는 잦은 매매를 통해서 항상 집중화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분산되고 우리가 몰려다니는 습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비관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뛰어들어 있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익히고 공부하고 혹은 산업 분석, 경제 이론, 다양한 리서치, 자료, 신문, 정보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동원을 감각 수단을 동원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처음에는 신문 기사를 보고 추천 종목을 사서 뛰어들어서 매매를 해서 실패를 하고 두 번째는 펀드에 가입했는데 그 펀드가 몇 년이 지나서 반토막이 나고 세 번째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익히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술적 분석을 끊임없이 해서 이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매매하고 매수하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에 이 불확실성과 불확정성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투자자들은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즉 비관주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주는 것도 내게 믿을 수 없는 것이더라. 혹은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이거나 결국 가치 분석이나 이러한 수단들조차도 내가 가져볼 수 없는 것이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개인 투자자들은 비관주의에 빠짐으로 해서 자기가 매매를 행한 즉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다면 그 매매와 매수와 매도의 근거는 뚜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사겠다는 의사 판단을 했을 때는 차트에서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혹은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누구의 리포트를 믿고 혹은 신문기사상에서 어떤 삼성전자의 수익이 많이 증가할 것이더라 이런 어떤 정보를 믿었던 이 어떠한 정보에 기대했던 내가 내린 판단은 분명히 수익을 기대한 판단으로서 매수를 했는데 막상 매수를 하고 보니 내 스스로 이 매수의 근거가 되었던 이 사안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갑자기 반도체 현물가의 하락이라는 뉴스에 흔들리게 되고 수익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수익이 사상 최대의 기대를 낼 것이라는 기대에 매수를 했는데 이번 실적은 너무 좋아서 다음 실적은 상대적으로 나쁠 것이라는 뉴스가 나쁘게 들리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고점 돌파해서 좋아 보이는 국면에 샀는데 이것이 마지막 천정파동이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한 비관주의들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매수한 것에 대해서 혹은 매도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잦은 포지션 교체 혹은 자신의 투자 의사의 어떤 결정적인 반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기만족과 비관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멸에 빠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기관, 혹은 개인, 이러한 주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작전을 하고 있다.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작전성 매매에 의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었다. 삼성전자가 혹은 우리 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가서 940포인트 정도에서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막 팔기 시작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려 한다. 이렇게 다시 서면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이제 포지션 변경을 마치고 이제 다시 되사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 뮤추얼 펀드에 자금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또 심지어는 아시아 신흥국가의 재무 상태가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혹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더블딥에 빠지면 한국 경제도 같이 침체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도망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실제로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전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의 적은 이 외국인 혹은 기관, 이 개인, 이 사람들이 각자가 서로가 적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개인의 적이 기관이다, 기관의 적이 외국인이다, 혹은 이 외국인과 개인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거나 혹은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 투자 심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은 외국인도 하나의 참여자, 기관도 하나의 참여자, 개인도 하나의 참여자로서 시장이라는 공통의 적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시장이라는 공동의 적, 즉 공공의 적이 아닌 공동의 적이죠. 이 공동의 적을 향해서, 즉 외국인과 기관과 이 개인이라는 투자자들의 그룹들이 모여서 같이 만들어낸 가상의 적, 즉 공동의 적이 바로 시장이고, 이 시장은 영원히 지난 미국 시장의 200년, 유럽 시장의 100년, 또 한국 시장의 지난 몇십 년 사이에서도 단 한 번도 이 단독 주체들이 이겨보지 못한 영원 불멸의 승자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시장이라는 것은 나도 여기 참여해 있고, 너도 참여해 있고, 외국인도 기관도 다 같이 참여해 있지만, 우리가 벌이는 이거 전쟁은 너와 내가 외국인을 죽이고, 외국인이 기관을 틀고, 기관이 외국인의 개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먹고라는 이러한 전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주체들은 다 같이 수익을 내고 싶고, 시장이 상승을 하면 이 세 부류가 다 같이 수익을 내고, 시장이 10,000포인트까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 모든 개인들이 다 부자가 되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 여러 가지 업적 보상 혹은 기관이 흥청망청하는 각종 배당금,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펀드 매니저들이 아주 많은 리베이트를 받는 이러한 상황들. 그렇다면 이 시장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하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즉, 이 외국인이 시장을 하락하기를 바라고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현물을 매도한다. 외국인들은 앞으로 시장이 나빠질 어떻게 하는 이러한 이 설명들과 이 해석들 자체가 바로 아무 쓸모없는, 도대체 이래서 뭘 어떻게 했단 말이냐라는 질문을 대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패배주의, 즉 외국인들이 작전을 걸지 몰라, 기관 투자자들이 안 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오를 수 없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에 빠져있는 이 병폐를 깨지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영원히 상승할 수 없어.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을 주도할 수 없어라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고식화된 스테레오타입의 아주 고정관념들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해결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건,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하건, 개인이 어떻게 하건 그 자체가 시장이라는 적을 상대로 한 수급적 요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적이 수나라 대군이 막 밀려 내려온다면 이 안에서 승민들이 누군가가 나서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선발대가 선봉장이 격파를 할 수도 있고, 이 선봉장이 밀리면 나중에 밑에까지 내려와서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임금이 도망가서 굴욕을 겪는 게 있을 수 있고, 임진왜란처럼 나중에 기층민중까지 전부 나서서 붙어서 나중에 이 평양까지 함락당한 다음에 다시 밀어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재 산다 판다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개의 주체 중에 가장 용감하고 가장 집중력 있는 사실 선봉장이자 선발대인 외국인이 이 시장이란 적을 향해서 갑자기 칼을 꼬나들고 달려들고 있다면, 우리는 앞에 전차부대가 앞장서서 가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나는 포병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기관이라는 부대가, 이 포병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이럴 때 내가 한 발이라도 더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봉장으로 나서서 적군에 맞서서 싸우다가 일단 작전상 후퇴다 도망을 갔을 때, 이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쥐락펴락하거나 시장을 흔들어서 어떻게 자기들이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면 공멸하는 것인데, 다만 선봉장으로 나서 있다가 힘이 밀리니까 이제 이쯤에서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있고, 이 이선 후퇴하는 국면에서 이것을 착각한 개인이나 착각한 기관 투자자들이 내가 나가서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덤비들고 있고,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라는 공동의 적, 이 시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장이라는 녀석의 성격은 무엇인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바로 투자심리학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투자심리학, 즉 책에서 말하는 투자심리학 혹은 각 개인이 생각하는 투자심리학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사고 팔고 선물을 매매하고 옵션을 어떻게 해서 뭐 현재 삼성전자를 어떻게 매집하고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철없고 어리석은 판단들,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매매할 것으로 보인다, 더 매도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쯤 매수에 돌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러한 아무런 의미 없는 리포트들, 기관 투자자가 뭐 장기 투자는 하지 않고 계속 단기 매매만 일삼고 있고 실제로 기관 투자자 펀드의 비중 중에 2년 이상을 넘는 펀드의 비중은 10%밖에 안 된다. 이 기관 투자자 나쁜 녀석들 이렇게 매도하는 이 생각들조차도 어리석은 생각이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볼 때마다 현재 기관이라는 부대의 체력은 어떻구나, 이 외국이라는 부대의 체력은 이러하구나, 그렇다면 우리 보병부대는 어떠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이 포격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공통의 적은 바로 이 시장인데, 다만 이 외국인이라는 선봉대가 도망가 버린 상황에서도 이 개인의 보병부대가 창칼 들고 가서 백병전 육방전으로 이길 수 있는 시장인가, 아니면 이 세 주체가 다 덤벼도 못 이기는 시장인가라는 것을, 이 적이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심리다. 다만 이 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이 시장에 머물러서 주고받음으로써 그것이 형성하는 공동의 가상의 적이기 때문에 이 적이 바로 나일 수도 있고 이 적이 바로 너일 수도 있다는 차이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투자심리에서 소위 제가 생각하는 투자심리학의 어떤 철학입니다. 저는 투자심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일단 시장을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베타 곰폴리를 주장했던 실제로 베타 곰폴리라는 용어가 이 코스톨라니의 주장이 아니고 원래 불어로 쓰여진 용어, 즉 심리학 용어를 베타 곰폴리가 코스톨라니가 이것을 시장에서 설명하는 데 이용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투자심리에서 코스톨라니 달걀, 즉 코스톨라니 달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거래가 감소하고 보유자의 주식 보유자의 수가 감소하는 국면, 그 다음에 거래가 증가하고 보유자의 수가 감소하는 국면, 그 다음에 거래가 폭증하고 보유자는 감소하는 국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다시 증가하면서 보유자는 여전히 적은 국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보유자도 증가하는 이 동행 국면, 거래가 폭증하면서 보유자의 수도 증가해 있는, 즉 많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코스톨라니의 달걀은 이 동행 국면은 이때뿐이다 라는 설명을 하죠. 즉 시장이라는 것은 고점에 이르면 인플레가 생기고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히 넘치고 인플레가 유발되고 자산가치 증대, 소위 말하는 웰스 이펙트라 그러죠. 부의 효과로 인해서 많은 자산가치 증대로 시장이 금리가 들썩거리고 투기가 횡행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과소비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은행들이 일단 금리를 내릴 것이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대 마진의 축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이 돈이 시중에 계속 공급되어져야만 이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자금이 흡수되기 시작하니까 주식 투자자들에게 빌려주었던 은행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이 은행의 자금 회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주식을 파는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샀던 어떤 소신 있는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부안해동했던 투자자들에게 다 넘겨주고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러한 과정이 바로 하락의 첫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국면을 우리가 인식하는 눈, 이것이 주식 투자의 전부다라고 코스탈라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이게 처음에 조정인 줄 알았는데 점점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뭐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뭐 일부 기업의 어떤 그 과도한 투자로 인한 어떤 재정의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투자자들은 점점 공포에 질리게 되고, 또 섣불리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거래를 일으키면서
점점 거래는 증가하되 주식시장을 떠나가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즉 모든 사람의 우려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국면이 발생을 하는데, 이 하락기에 대해서 점점 떨어지다가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정말 하락기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점, 즉 여기 있어서는 이 국면에서는 하락에 대해서 회의하고 아니야 아직 반등 국면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국면에서는 반신반의하는데 진짜 하락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이러다가 영 대세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반신반의하는 국면에서 와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앞으로 경제가 망할 것 같다라고 모든 사람이 하락에 동의하는 이 시기가 오면, 이때 보유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은 점점 많은데도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 이야기는 어떤 소신 있는 투자자들이 저가에서 매수하고 있다. 이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뭐냐면 악재가 아무리 쏟아져도 악재에 둔감해진다. 즉 뭐 기업이 하나 망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뭐 기업이 하나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걸 이제 알았니? 그거 망할 줄 나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악재에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그 다음에 서서히 주식 보유자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 반등 초기 국면에 오면 이제 망할 줄 알았던 회사들이 안 망할 것 같다. 기업 실적이 끔찍할 것 같던 회사들이 그래도 그나마 덜 나쁘더라. 이러한 소식들이 조금씩 시장에 전해지면서 반등을 시도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등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국면이 옵니다. 즉 이때는 반등에 대해서 설마 이것이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막상 여기 와서 이제 기업 실적이 이 최저에 비해서 확 상승을 하고 막 망할 줄 알았던 회사들이 오히려 갑자기 기사회생해가지고 세대의 수익을 내기 시작하고 막 이익들이 증가되기 시작, 지표가 좋아지고 이제 은행 여기서 떨어졌던 최저로 내려왔던 금리들이 여기서는 은행이 금리를 다시 낮출 테니까 금리들이 다시 슬쩍슬쩍 조금씩 금리를 올릴까 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기업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있다 없다 이런 것이 화두가 되고, 이러한 국면이 나타날 때 이것이 본격 상승 국면이 되고, 이때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은 이제 앞으로 대폭등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이 바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주식 보유자가 많아지는, 즉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다. 그럼 왜 이것이 코스트라니의 달걀인데, 그럼 왜 이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많이 진입하는 국면이 시장이 위험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트라니는 이런 답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경험이 적고 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숫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율이,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 30%, 뭐 큰손 투자자 30%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소수 개인, 즉 소액주주가 만약에 40%라고 가정한다면, 이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의 불안정성은 증가한다. 즉 이 사람들은 경험이 적고, 과거 주식시장에 대한 경험이 적고, 위험에 대한, 공포에 대한 반응들이 빠르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이 비율이 늘어날수록 시장 전체가 고점에 도달하고, 이 비율이 줄어들수록 시장은 점점 저점에 도달한다. 투자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투자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공포 반응보다 바로 탐욕이 더 반응이 빠릅니다. 즉 우리가 심리적으로 공포 반응이 딱 나타나면,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이 나타나면 인간은 일단 움츠리고 나중에 그것이 공포가 실제화되면 뒤로 돌아서 뛰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면, 혹은 뭐 이상한 어떤 어둠 속에서 뭐 무서운 소리를 들으면 인간은 일단 멈추고, 이 공포감을 내가 몸으로 체득한 이후에 이것이 실제로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이라는 것을 감지하면 그때서야 뒤로 내달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탐욕에 대해서는 인간이 내가 탐욕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속성이 나한테 주어지면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다음에 판단을 하는 속성이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아담의 사과가 있다 이러면 일단 사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사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괜찮을까 고민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 심리에서는 이 포비아, 즉 공포 반응보다는 이 탐욕에 대한 반응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화한 기관이나 어떤 시스템화된 메이저들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면 이 소수 개인의 판단은 항상 이 탐욕 반응이 공포 반응보다 빠르게 작용함으로써 항상 이쪽 기관 투자자나 메이저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떠안게 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즉 주식시장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즉 공포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진입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장 점유율이 점점 개인 투자자의 점유도가 높아지면 이것의 점유도가 점점 빨라지면 이쪽에서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는 주식 숫자가 많아지고, 주식 숫자가 많아진다면 한 종목 내에 이 공포 반응이나 탐욕 반응에 대해서 반응도가 민감한 주체들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약간의 충격에 의해서 멈칫하고 이것이 진짜 두려운 것인가 공포인가 아닌가라는 갈등을 하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물량을 계속 주워 담고 있다가 막상 이것이 공포가 실제화하고 위험이 실제화하면 하나가 달아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러쉬를 하는 현상,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상반사고 이론이다. 그래서 이것을 험프리 네일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현상을 상반사고 이론이라는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Contrary Thinking Theory, 즉 상반사고 이론.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다수의, 그러니까 이 말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수의 생각과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투자 심리학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수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전체의 평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 안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목소리의 비중이 개수가, 예를 들어서 이 수가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 3에 개인 투자자 5였으면 진짜는 8밖에 안 되는데 이 기관 투자자 2에 개인 투자자가 10이 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 즉 개인 투자자의 숫자가 점점 주식 보유 인구의 숫자가 점점 비율이 높아지는, 개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바로 소위 말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일치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중의 목소리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를 포함하는 목소리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많아진, 즉 과거에 비해서 과거 시장의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70%였는데 쭉 떨어졌다 시장이 고점에 왔을 때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현재 지금 약 한 70%를 돌파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위험한 신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식 거래 회전율처럼 바로 개인 투자자 비율이라는 것을 험프리 네일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계량화해서 개인 투자자 비율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주식시장의 천장과 바닥을 예측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반사고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주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회사 입장만큼 평당 바보들의 숫자가 많은 곳은 없다. 즉 한 평당 인간의 숫자들이 쭉 있으면 증권회사 객장만큼 한 평당 바보들의 숫자가 많은 곳은 없다라는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코스톨라니의 투자 심리학에서 가장 기본으로 작용하는, 즉 내가 수익을 낸다면 나의 현명함이 수익을 내준 것이 아니라 바보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난 것이다라는 이야기, 즉 이것을 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코스톨라니가 수익을 내기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 철학은 뭐냐면 나의 현명함이 아닌 다른 바보들의 어리석음이 상대적으로 나를 현명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식투자 심리학에서 절대로 비켜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것이 바로 주식투자 심리학에서 일단 하나의 개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심리학적인 어떤 배경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심리학적 배경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고, 이 시간은 나중에도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지표상에서 바라보는 투자 심리, 패턴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차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다양한 것들을 새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